최근에 당분기 실적은 다 잘 나와요.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에 대한 컨센이 안 좋아가지고 밀어버린 건데, 우리 2분기 보면 4, 5, 6월 달이잖아요. 네. 4, 5, 6월 달 아시겠지만 러시아 문제 터져가지고 인플레이션 막 그렇죠. 바바바바 해서 극대화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이제 재료들도 원자재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삼성이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을 때 이런 기사들도 사실 제일 많이 났던 게 2, 3, 4, 5 이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딱히 그거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기업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저 1분기 잘 나왔습니다. 다 잘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기대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못 나오면 오히려 그게 악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분기는 안 나올 수 있다. 1분기는 잘 나왔는데 1분기 뭐 믿고 너무 2분기 기대하지 마라. 예상치를 낮춰놓는 거죠. 근데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컨셉을 낮춰놨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올라가죠. 네. 근데 잘 나온다 얘기했다가 만일 그 정도만 나와도 악재예요. 그렇구나.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이제 수급이나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기업들이 다들 2분기는 좀 낮춰놓죠. 낮춰놓고 있고 사실 삼성도 반도체도 1분기가 이제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받아서 올라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1분기 실적은 다들 잘 나오는 분위기인데 2분기에 대한 컨셉을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러시아 관련 이슈가 있었으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올라갔으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싸지죠. 원래 100원에 사던 거 120원, 150원 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어쨌든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집단이잖아요. 뭐 누가 자선화하는 사람 없죠? 내가 어쨌든 목표가 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서 이걸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는 게 기업들이 원하는 바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절대 가격 못 올리거든요. 코카콜라는 가격 올리면 난리 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재화니까. 근데 이번에 코카콜라도 금액을 올렸어요. 근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을 때 기업들이 내리냐? 안 내리냐?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그러면 네.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화의 가격은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좀 이제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이 이슈가 평생 갈 이슈는 아니거든요. 조금씩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내려갈 거거든요.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가격을 내리겠냐? 절대 안 내리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인플레이션 바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단기순이익 매출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네요. 정말 좋은 명분일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이게 침체로 가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금액은 올라가는데 소비가 못 따라가면은 정말 문제거든요. 기업들은 막 비싸게 파는데 네. 사는 사람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죠. 그렇죠.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침체가 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과연 이번에 미국에서 다양한 기업들, 백화점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잘 나왔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매출을 찍은 백화점이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강남점. 전 세계 매출 1위 찍었거든요. 그래요? 네. 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비가 죽진 않았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면 리오프닝으로 하면서 여행이 다시 제기가 됐잖아요. 대박 났다고 신문에 막 나오던데. 네. 근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공군으로부터 이제 파일럿들을 몇십 명을 고용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항공이 잘 아시겠지만 화물 물류로 버텼잖아요. 다 어려운데 화물 물류로 오히려 서프라이즈 실적을 계속 찍어냈어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살아나니까 화물을 빼고 거기다 이제 다시 좌석을 넣고 파일럿들 고용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침체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지금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 저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그거고 그리고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렸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뭐 한 달에 뭐 2번씩 뭐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과연 내릴까? 전 절대 안 내릴 거라 보거든요. 뭐 내린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절대 안 내릴 거라 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테슬라 차나 아니면 그런 재화를 소비하는 입장, 소비자에서 봤을 때는 욕을 하겠죠. 너무 많이 비싸졌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네.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슬라 차가 비싸졌고 사람들이 살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머스크 형님 사줄 수 있어.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실적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재화에 대한 그 실적도 소비만 따라가주면은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소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침체는 오지 않고 그 테슬라 주가도 진짜 반토막 거의 났는데 맞아요. 그 매출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럼요. 여기서 또 가격 인상까지 되면 실제로 네. 진짜 소비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더 네. 좋아지겠네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되게 보게 돼요. 안 좋은 기사만 보게 되고 실적이 1분기 실적 발표면 1분기 걸 봐야 되는데 2분기 컨셉을 보니까 근데 엔비디아 며칠 전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또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적 안 좋다고 해놓고 어제 네. 보니까 확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투자의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숏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은 지금 뭐 미국은 단기 트레이딩 정말 거기는 천국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현금을 확보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미국이든 국내든 똑같아요. 기업을 한번 주말에 앉으셔가지고 종목들하고 쭉 보세요. 보셔가지고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뭐 연간 단위로 잘 나오면 좋고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돈도 많아. 그런 경우에 그 종목은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손절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힘드셔도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30, 40이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거 다 복구가 되나요? 저는 그렇다 봐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엇박 투자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20몇 년 동안 사실 저도 스캘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키보드 뽑고 막 프로게이머처럼 막 걸려버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아, 그랬어요? 네, 그럼요. 저도 빨리빨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봤는데 결론은 저도 이제 장기 투자. 본업은 본업이고 투자는 투자다. 라고 이제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종목들 제가 투자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을 하나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거의 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게 한 2년 정도를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딱 6개월 만에 주가가 한 4배, 5배 올라버리는데. 진짜요? 네.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1년 중에, 12달 중에 11개월하고 20일 동안 안 오르다가 나머지 10일 동안 확 올라가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단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고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와도 못 가. 삼성,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어.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에 투자를 못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면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가치주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주들이 각광을 받을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많이 너무 수급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실적주들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실적, 돈 많은 기업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아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기업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아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네네. 돈 진짜 잘 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고점 대비 한 20, 30% 빠졌는데 네네. 이런 게 이제 20, 30%를 회복하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은 이제 외부적인 요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뭐 이제 상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 힘들죠. 왜냐하면은 삼성한테 수주를 받는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실적 그리고 같은 라인의 기업,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인텔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 밸류를 따져봤을 때 삼성은 지금 이 밸류는 말도 안 되는 밸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힘드니까. 저도 욕해요. 도대체 왜 니들은 물론 주가 관리를 못하는 기업이긴 주가 관리 안 한다는 거. 네. 저도 맨날 그 생각해요.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투자 발표한 거 보니까 1,000조. 맞아요. 한 1,000조 되더라고요.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저는 IMF를 겪어본 세대잖아요.
IMF 때 결국은 이제 회사들의 유보자금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더 심각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지만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기가 쉬웠겠죠. 근데 정말 앞으로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 기업들이 돈을 풀까요? 이런 생각도 하나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엄청난 그 거금을 풀었는데 네. 그러네요. 앞으로 위기가 오면 그걸 누가 투자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있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지적을 받은 게 산의 유보금이 그렇게 높은데 왜 안 푸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풀었던 시점. 근데 과연 우리가 보통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고급 정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급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대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푼다? 침체가 오는데 그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나스닥 기준으로 좀 네네. 봤을 때요. 그 빅테크도 한 지금 20% 30%고 맞아요. 많게는 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건 더 많이 빠지긴 네네.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좀 작은 주식들은 막 7, 80% 빠진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네. 요 70, 80%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좀 봐야겠네요.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죠. 근데 저는 일단 밈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아, 안 하셨으면 아예 좋겠어요. 하지 말고. 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진짜 전체 투자 자금의 10% 안쪽으로만. 정말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길게 뭐 몇 년 가지고 있는 기업부터 짧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근데 저는 요새 짧게는 못하고. 그 매매하시는 그게 없어요. 그 여러 그것도 없어가지고 전 중장기로 다 묶어놨는데 만일 투자를 중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뭐 그냥 한번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외식한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뭐 밈을 하셔도 상관없고 큰 종목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무조건 딱 두 개만 실적과 유보자금. 회사가 돈이 많은지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지 성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거만 체크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요즘 좀 좋게 보시는 섹터 같은 네. 게 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IT는 기본, 반도체는 기본으로 반도체주는 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네. 최근에 반도체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세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 국내. 네이버. 네. 사실 근데 저는 카카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저는 물적 분할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환경방송 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욕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걔네들이 올해 1월달 우리나라 증시 완전 정말 찬물을 그냥 끼워넣어버렸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결국은 다 쪼개기 상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카오가 사실 보면은 정말 핵심 부서들이 다 나갔어요 이미. 맞아요. 그 예전의 카카오가 아니에요. 뭐 몇 년 전의 카카오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경제 밸류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뭐 그건 이제 제한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일단 반도체주를 제가 좋게 보는 게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20년 조금 넘게 해보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서 잘 팔리고 내 주변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가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손오공이라는 기업 종목 얘기해도 되죠? 네. 손오공이라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본 장난감.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이뻐했던 조카가 그 터닝맥 카드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네.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제가 품절대란 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마트 가가지고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엄청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이렇게 잘 팔리면은 관련 기업이 상장이 돼 있어.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상장이 돼 있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투자를 해놨다는데 나중에 결국은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 보는 주인데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뭐 어려운 거랑 좀 별개의 문제로 봤을 때는 반도체 너무 많이 쓰이죠. 예전에는 PC, 휴대폰, 뭐 TV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은 이제 차에도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기기라든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필수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업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맨날 삼성전자와 TSMC가 맨날 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의 반도체 큰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도 삼성이나 네. 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리포트 하나? 예전에 뭐 어떤 증권사에서 삼성 리포트에 대해서 안 좋겠어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근데 그놈의 반도체 겨울은 언제 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네. 여름인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런 리포트 하나 때문에 지금 신경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제 좀 중심을 딱 잡고 가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까 환경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조선. 중소형 조선 기업들. 아, 이거 진짜 바람이 오나요? 이거 진짜. 지금 보면은 네. 뭐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요. 조선 쪽 그리고 철강 쪽. 예, 그래서 오늘 철강을 말씀을 드렸구나 오늘. 철강 제가 보면 포스코가 네. 포스코홀딩스 제가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포스코가 예전에 주가가 저희 고점을 기록할 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 뭐 몇 가지 기업 중소형 기업들 근데 보니까 다들 시크릿컬이에요. 맞아요. 금리 어렵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중소형 철강주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 조선주들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도 이미 이제 카타르 쪽에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순서를 정하라면은 반도체, 조선도 라인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철강 쪽 이쪽 라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IT 반도체 조선 철강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그 2차전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없죠. 네. 2차전지를 좀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 제가 LG엔솔 때문에 일부러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안 좋아하는 게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LG화학 주주들이 그거 보고 들어간 건데 맞아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고 그리고 LG화학 직원들한테도 못할 짓.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회사만 좋겠죠. 근데 일단 2차전지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아마 많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2, 3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MSCI라고 하잖아요. MSCI 네, 인덱스가 있죠. 지수.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는데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잊지 말아야 될 국가가 딱 두 개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근데 그만큼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 올라가면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 건데 중국은 안 하겠죠. 뭐 걔들 개방하겠습니까? 중국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정도가 됐어요.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임밸류만 봤을 때. 네임밸류. 네,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지투를 겪고 있는데 네, 거기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중국은 뭐 사실 저의 관심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뭐 공매도 개방이라든지 외국인 개방 아니면 24시간 동안 환율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MSCI 지수라는 게 있고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그것 따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삼성전자 1위, 2위가 뭐 LG엔솔, 하이닉스 왔다 갔다 쭉 있는데 아직 그러면은 인덱스에 따르면 MSCI가 LG엔솔을 2위까지 올려놔야 돼요. 비중을. 근데 아직까지 10위권대에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고정돼 있을 텐데 네. 그거 가지고 비율을 맞춰주고 순서대로 또 맞춰주는 게 맞잖아요. 시총대로. 근데 아직 LG엔솔은 밑에 있어요. 맞춰주겠죠. 외국인 자금이 인덱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어디냐? 삼성이에요. 삼성이 전체 비중이 30%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만. 근데 밑에 보면은 삼성 SDI도 있고 삼성 또 그 우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위까지만 보통 나와 있고 밑에 111개인가 기업이 있는데 아마 삼성 다 합하면 우리나라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 40에서 한 5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덱스 이 금액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LG엔솔이 상장을 했고 분할 상장을 했고 분할 상장을 하면서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엉망진창 만들어놨고 근데 MSCI 지수에서 2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인덱스 맞춰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서 빼겠어요? 다른 데선 빼겠네요. 네. 3점 뺀 거예요. 3점 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LG엔솔 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농담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2차전지 업종도 워낙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지만 조금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2차전지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입으로 LG엔솔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절대 못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던진 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 아까 네. 카카오 네이버도 좀 여쭤보면요. 네네네. 아까 이제 그런 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30-40% 빠졌을 때 네. 이게 돈 잘 벌고 있으면 네.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면 다시 회복하고 또 몇 배도 갈 수 있다고. 네. 카카오 네이버도 그런 유형에 좀 속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저는 카카오는 사실 의견을 못 드리겠어요. 옛날에 카카오 아니어가지고. 너무 많이 알짜 기업들이 빠진 거. 너무 다 빠졌죠?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빠져가지고 카카오만 봤을 때는 좀 예전 같은 의견을 드릴 수 근데 있을 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네. 새로 부임하신 분이 15만 원인가 뭐 이렇게까지는 자신이 월급도 안 받으면서 하신다고 네. 막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이 확보가 되려면은 알짜 산업 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나간 거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알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봐요. 어차피 저는 강세론 장가 다 아시니까 상승을 갈 수 있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쓸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끝난다?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할 텐데 네. 뭐 저는 뭐 길게 보지 않아요. 뭐 올해든 1년이든 그 정도 기간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카카오가 성장성이 옛날 같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분 구조에 따라가지고 지분법 이익은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주회사 느낌? 우리나라 다 지주회사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게 디스카운트 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좀 안 되면은 좀 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 긍정적일 텐데 그렇고 네이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많이 하니까. 네이버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지금 뭐 매수를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사실 둘 다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글로벌로 시각을 돌리면 네. 차라리 뭐 이런 IT, 국내 IT보다는 빅테크 위주로 지금 네. 구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20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싸게 느껴져가지고. 네, 맞아요. 구글이 20이라고. 네. 네. 그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금 오히려 이제 국내 하시다가 해외로 가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해외로 보면은 넘어가실 때 국내를 다 손절하시고 해외로 미국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국내랑 해외 주식을 같이 한번 투자해 보시는 포트폴리오를 좀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매수할 자금 있으시면은 나는 미국 비중이 거의 높아. 그러면은 국내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IT 기업 항상 뭐 저는 관심 많은 게 퀄컴. 퀄컴 굉장히 관심 많고요.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보고 있고, 애플도 네. 괜찮게 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얘기한 그 판 기업들 네. 봤을 때 넷플릭스 조금 의문.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상화폐나 NFT도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연봉이 5천만 원 받는 분이 어떤 재화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내 애인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1년에 한 번 좋은 데 가서 밥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연봉이 5억이 됐어요. 그럼 과연 그게 5천만 원이고 할 때 되게 내가 나한테 되게 부담스러웠던 어떤 차나 그런 게 내가 연봉이 5억이 됐을 때 과연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시장에 돈이 너무 많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NFT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긴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돈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약간 그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채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을 때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되게 안 좋게 된다라고 보는 게 복권 당첨되면은 내가 평소에 봤던 재화가 이제 내가 원래 생각하는 가치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 봐요, 저는. 네, 그렇군요.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네. 중국은 관심 받기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중국 투자는 안 하세요? 중국 투자는 사실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일반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제한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하이브리드 경제라고 막 이러던데. 그쵸. 좋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저는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텐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맞아요. 기업들을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 상장을 폐지시켜버리고 홍콩으로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은 물론 중국은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말 이번에 GDP 뭐 5% 하겠다면 정말 이 5%를 맞춰요, 걔네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해외 진출하고 기업의 CEO 마인드가 좀 열려있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제한시켜버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봤을 때 이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제가 중국 그 정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원래 이제 투자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건데 정치적인 부분은
정말 불확실 오브 불확실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못 하겠고 제가 거기에 공부를 해서 노력을 쏟을 바에 차라리 미국이나 국내에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또 싼 주식도 많고. 그럼요. 제가 조정받아서 싼 주식도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이제 딱 눈에 보이는 시장 경제 쪽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신흥국에 뭐 베트남, 인도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도 저는 어쨌든 신흥국 경제 가면 이제 붐이 불 때가 됐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베트남, 인도 쪽도 투자는 안 합니다. 네. 정하게 되면 이제 펀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펀드 쪽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생각 없어요. 그럼 미국하고 한국을 거의 50대 50으로 네, 보시는 지금 거세요? 거의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진짜 그것도 어느 쪽으로 몰빵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진짜 작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요. 한국에서 아닌 것 같아 미국 갔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이걸 좀 배분했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지나고서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미국의 조정이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기 과거를 좀 보면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는 처음 그 시점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7년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알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초반기에는 항상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초창기에는 오히려 오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꺾인 거군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방송하려고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하고 테이퍼링을 뭐 얼마를 하니 많이 하는 그 초반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흔들다가 정말 티가 안 나게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구나. 금리 인상 하는 동안 계속 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딱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몇 개월 이내 침체가 오더라고요. 저는 침체가 올 거라고는 봐요. 지금 너무 전 세계가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그때 침체는 언제든지 올 거라 보는데 지금부터 사실 침체를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할 때 정확하게 사이트가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침체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면서 좀 오히려 돈을 좀 버시는 걸 생각하는 시점이다. 침체는 나중에. 적어도 뭐 한 내년 정도까지는. 네, 적어도 전 내년까지는 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기업들 돈도 많이 풀고 있고 연준이 50bp씩 두 번 침체가 예상되는데 과연 연준이 그렇게 할까? 저는 절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 대해서도 그게 좀 갈리는 게 좀 파월이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연준이 좀 실책을 많이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실수라고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월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시기가 코로나 대응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준이 의료 관련 기관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관련된 그 자료들을 CDC로부터 받겠죠.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정보기관, 그 의료정보기관 그런 데로부터 받아오는데 그 의료기관조차 코로나가 이렇게 심할 거라 몰랐죠.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면서 이름도 못 매기던 시절에 오미크론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CDC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연준도 하다 보니까 연준도 자꾸 사이트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연준도 보면은 이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질병은 항상 이제 뭔가 불규칙 바운드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월 의장이 뭐 말을 바꾼다, 연준이 뭐 말을 바꾼다,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벤버냉키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벤버냉키 헬리콥터 원이 뿌려가지고 어쨌든 살려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연준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항상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면은 연준이 거의 말한 대로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준은 시장이 망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경기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죠. 그렇다고 미국에 지금 보면은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만 미국의 가게 내 경제 상황이 지금 정말 좋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좋대요. 근데 그게 왜 발생했냐면 미국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 만약 자산 시장에 대해서 거품을 파월 의장이 날려버리게 되면은 금리를 갖다 정말 빅스텝 75bp씩 때려버리면은 단기간 내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계좌가 더 망가지겠죠. 소비도 안 하겠네요. 안 하죠. 그러다 보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뭐 다른 사람들 그러죠.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면 금리를 정말 세게 때려야 되는데 왜 못하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또 10월 달에 중간선거인데 어떻게 해요. 또 피크아웃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연준이 못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하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냥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연준의 회의록에서 나온 게 자기들이 생각한 거야 80% 정도는 달성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발표되는 5월 CPI 같은 경우는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국내 네.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흐름을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분석할 때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정확한 건 환율이에요. 그냥 환율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020년도 3월달 코로나가 완전히 피크를 찍고 우리나라 지수 완전 바닥 찍고 미국 전세계 증시가 박살나던 그때 수준이거든요. 지금 달러 1,300원. 네. 근데 과연 지금이 그때랑 똑같을까? 그때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미국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보면 뭐 1,400원, 1,500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1,400원을 뭐 잠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말 1,400원, 1,500원 저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 없다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르면 당연히 지금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저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뭐 워낙 환율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불리하니까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니까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냥 꺾일 거라 봐요. 꺾일 거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외국인 들어올 확률이 들어오죠. 환차익도 있으니까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어차피 1,300원은 예전에 2020년도 3월달 수준인데 너무 오바다 이거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미국 자체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달러 인덱스 너무 과하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1,400원, 1,500원 저는 가능성 없다 보고 있고 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어디부터 매수하겠냐. 시가총액 1, 2, 3, 4, 5 일단 총 상위부터 매수하거든요. 그럼 어디 매수하겠냐? 삼성, 전자.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캐리 해주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너무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뭐 인덱스 잘 모르겠다 뭐 종목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 이런 쪽에 지금 인버스보다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가 워낙 복잡되고 또 진짜 어떤 이슈가 또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충분히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미래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뭐 요즘에 또 장도 좀 흔들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좀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 지금 비관론이 많은 시장인데 좀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이제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 제가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하시는 분들께 좀 정확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M&A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한테 돈을 줘야죠. 인수대금을 줘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줘요. 우리 회사 주식을 주거나 아니면은 론을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주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주식으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만일 우리 회사 주가가 피크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주지 그 누구도 대출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주식으로 안 줍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까지 인수 합병을 했을 때
주식으로 안 주고 론을 받아서 주는 적이 없을 정도로. 금리가 오르는데 오르게 예측이 되는데도 지금 한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인수합병의 6% 정도가. 보통은 한 몇 %? 정도? 일반적으로는 20-30%가 넘어가요. 그래요? 20%대. 근데 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사실은 지수 상황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주가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으로 주겠죠. 근데 지금 어떤 기업들도 이제 주식으로 주지 않고 론을 받아서 주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으로 안 주기 때문에 각 CEO들이 우리 회사 주가 수준은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작년부터도 좀 그랬던 추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CEO들은 절대로 자기네 회사가 주가가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사실 테슬라만 보더라도 주식을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죠. 네. 주식을 안 주잖아요. 만약 주가 수준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높았다, 2,000막 3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주식을 주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을 안 주고 론을 받아서 준다는 거. 이런 부분이 미국 주식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CEO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회사들의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주가 수준에 비해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환율.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환율 부분인 것 같아요. 1,300원 너무 오바스럽고,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을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시켜드렸던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구조도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M&A 전문가도 영입하셨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기다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저 같은 강세론자리 나와서 지금 간다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는 해요. 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렇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대신에 이 희망 고문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희망 고문을 딱 질색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근거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지금은 이런 근거들 때문에 지수는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어느 순간 비관론자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언젠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강세론자가 아니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 투자 경력 22년, 3년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많았거든요. 2003년도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사스, LG카드 대란, 이라크전. 근데 그 이후에 4, 5, 6, 7 우리나라 지수 3배 날아갔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3배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때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마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비관론보다는 그래도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제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굉장히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근거들이 탄탄해서 앞으로 물론 이제 경제가 또 복잡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결국은 우상향할 거라 알지만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존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